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대한 분량의 대하 소설이다 보니까 엑스트라까지 포함하면 등장인물이 수백 명에 달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 스쳐 많은데. 지나가는 인물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문제는 빅토르 위고는 스쳐 지나가는 인물도 장황하게 어. 서사를 덧붙이는 사람이라 이 책이 그야말로 벽돌이 되었죠.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인물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법에 갇힌 남자 자베르를 만나봤고 오늘은 팡틴을 만난다고 예고를 해주셨어요. 네. 팡틴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가 만날 팡틴은 레미제라블 1부의 주인공입니다. 일부의 주인공이요? 예, 우리가 보는 한글 레미제라블 완역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원래 책 한 권으로 된 작품입니다. 오. 그러니까 즉 이 5권이 묶어서 한 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벽돌이었겠네요. 예, 벽돌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레미제라블 벽돌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분이 커다란 벽돌과 한 권으로 된 레미제라블 원서를 네. 나란히 둔 사진이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어. 우리가 1권, 2권, 5권까지 이렇게 권으로 나누어서 부르는 것이 실은 빅토르 위고의 구성에서는 1부, 2부부터 5부까지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네. 각 부마다 주인공이 있거나 혹은 다루는 풍경이 있는데 1부의 주인공은 장발장도 자베르도 미리엘주교도 아니고 팡틴입니다. 오.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가 1부 제목을 팡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 비극으로 점철되었었던 삶을 살았던 여성 팡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뭐 자베르도 그렇고 장발장도 그렇고 우리 주교님 얘기도 그렇고 길게 다뤘었잖아요. 네. 근데 일부의 주인공이 팡틴이라고 하니까 좀 새로운데 네. 팡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작품의 제목이 레 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1부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 즉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문자 그대로 비극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고 빅토르 위고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절 프랑스의 문제를 온몸으로 경험한 그 사회적인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팡틴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 간략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팡틴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가난했죠. 팡틴이 고향이 어디냐? 장발장이 이름을 바꾸고 숨어들어서 마들렌 시장이 된 그 도시. 아, 이름 어려운데. 몽트레 유시르메르 MC의 몽트레 유시르메르의 출신입니다. 네, 그 출신인데 10살 조금 넘었을 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파리로 옵니다. 초등학생 때. 네. 이것은 그 19세기 프랑스 그리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대도시의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하루에 맞아요. 10시간 이상의 가혹한 노동을 하는 것이 네. 일상이었고요. 그리고 옛 한국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도 소녀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에 10시간 이상 가혹하게 일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와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18살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8살에 사랑에 빠진 대상은 파리로 유학을 온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파리로 유학을 온 부유한 집안의 남성. 근데 그 남자가 30살이었어요. 돌로미스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팡틴뿐만 아니라 팡틴의 다른 친구들,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돌로미스의 친구들이 함께 그룹으로 데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불길한 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로미에스와 그들의 친구들은 파리에 와 있는 동안 이 젊고 어린 공장 노동 여성들을 한때의 여흥 놀잇감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다 어느 날 이 남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아이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놀고 이러다가 우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남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찾아온 깜짝 선물은 뭐냐 하면 그들이 남긴 편지였던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아버지란 존재가 있어서 이 아버지란 존재가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이제 우리는 떠나가오. 뭐 이런 편지를 남긴 것이죠.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네. 버림받은 당시에 네. 팡틴에게는 이미 돌로미에스와의 관계에서 갖게 된 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딸이 이후에 레미제라블에서 중요하게 또 등장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인 코제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딸을까지 부양하면서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팡틴이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MC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엔 더욱더 사회적으로 미혼모,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어요. 불명예스러운 존재 혹은 공동체의 수치로 아니면 매우 부도덕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삶이 그때부터 극단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네. 어떤 여관에 묵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베르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베르를 빌런으로 악당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작품엔 진짜 악당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악당인 테나르디에 부부가 여관을 운영했는데요. 네. 그 여관에 묵게 되는데 그 집 딸이 코제트와 비슷한 또래였고 그 집 딸이 잘 지내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을 좀 맡아주라. 내가 좀 돈을 모아서 데리러 올 테니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 같은 것들은 내가 다달이 붙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부에게 맡긴 거죠. 팡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자들이 진짜 악당이었던 거예요. 계속 돈을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코제트에게 원래 입혀줬던 좋은 옷 같은 것들 다 벗겨가지고 자기 딸한테 입히고 코제트에게 넉마 같은 것만 입히고 그리고 자기 딸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그 영수증을 코제트가 아파서 이런 약값을 써야 됐으니 돈 더 보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팡틴을 이렇게 뜯어냅니다. 근데 팡틴이 어떻게 그럼 그 돈을 벌었느냐? 처음에는 MC에 내려가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공장에 취직을 해서 넉넉한 생계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면 마들렌 시장님. 장발장이 그 도시의 보석 가공 산업을 부흥시키잖아요. 그래서 막 공장이 생기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장발장이 요청했던 거 있었어요. 여성들에게 정숙할 것을 요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군대가 주둔하고 그랬으니까 막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 것을 장발장이 규율로 정해두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던 어떤 다른 여성들이 팡틴을 보고 일부 질투도 했던 것 같고 의심스러워하기도 했던 거죠. 왜냐? 이거 저는 뭐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경계하는 일종의 여자의 적이 여자가 돼버린 그런 나쁜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서술에서 팡틴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나는 얼굴, 섬세한 옆모습, 짙푸른 눈, 두터운 눈꺼풀, 오목한 작은 발, 맵시 고운 손목과 발목, 여기저기에 파르스름한 혈관이 보이는 하얀 살결 등으로 팡틴의 외모를 묘사합니다. 매우 흰 피부에 가녀린 미소녀 느낌의 그 당시에도 처음 그 돌로미즈를 만났을 때도 18살이었으니까요. 가녀린 미소녀 느낌의 여성이었는데 근데 이 여성이 계속해서 테나르디에 부부가 있는 여관에 편지를 보내고 막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걸 보면서 공장에 계신 여사님들께서 의심스러운데 뒤를 캐보니까 아하 저기에 미혼모로서 숨겨놓은 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제보를 하니까 당신 정숙하지 않구만 하고 공장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팡틴이 공장에서 쫓겨나게 돼서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별걸 다 합니다. 팡틴이 머릿결이 자랑이었었거든요. 금발머리. 근데 그 금발머리를 잘라서 가발 만드는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상상하시기 힘들겠지만 옛날에는 틀니를
진짜 이빨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치아를 사서 아주 옛날에는 지금은 합성수지로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이가 건강하고 가지런한 사람들은 이를 팔기도 했습니다. 영화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 영화에서 앤 해서웨이가 분한 거기서 보면 앤 해서웨이가 머리를 팔고 이를 뽑아서 파는 장면이 아주 이제 무시무시하게 나오는데 네. 그 영화가 순화시킨 부분이 있어요. 뭘 순화시켰냐면 뭘요? 일단 머리를 자르는 거는 잘 그려냈습니다. 원래는 앤 해서웨이의 머리를 실제로 자르는 신용만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앤 해서웨이가 배우로서 이건 진짜 잘라야 돼. 이 영화가 산다라고 결심을 하고 진짜 잘랐대요. 진짜 잘랐는데 이를 뽑는 장면에서 집게로 어금니를 뽑는 게 나오는데 생리빨을 뽑는 거죠. 근데 소설을 읽어보면요. 앞니를 뽑습니다. 그 보기에도 이게 잇몸 이미 이제 나중에 이를 이제 다 뽑는 거죠. 결국은 앞니 뽑아서 이게 아예 이가 없이 합주게 된 게 그냥 보이는 게 외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머리카락을 팔고 이마저도 부족하니 이를 뽑아서 팔고 나중에 아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몸을 파는 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극한의 빈곤 그리고 사람들의 배척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이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극한에 몰리면서 병들고 쇠약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네. 장발장을 만날 때쯤 되면 이미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팡틴의 삶이었고 네. 결국은 병든 몸으로 딸을 만나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19세기 프랑스 산업화 시대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여성이었던 것이죠. 이게 겉으로는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혹한 구조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구조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서에 보면 그걸 딱 두 단어로 함축을 하거든요. 성서에서 이 사람들을 선대해라,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라고 할 때 딱 두 계층을 얘기하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팡틴도 과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빅토르 위고가 이런 레미제라블을 집필한 그 시기 그리고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됐던 그런 시기에 농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에 있는 공장에 가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저임금으로 극심한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히 마들렌 씨가 운영하는 MC의 공장은 좀 더 형편이 나았지만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팡틴이 그곳에서 그렇게 당시 하층민 여성들이 경험했었던 비극, 삶의 고통들을 온 몸으로 짊어지는 캐릭터가 되었던 것이죠. 빅토르 위고는 왜 이렇게 팡틴의 삶을 비참하게 그렸을까요? 빅토르 위고가 특별히 예외적인 한 사람으로 팡틴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빅토르 위고가 그려내고 싶었던 그 당시 보편적인 풍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팡틴과 같은 경험을 모두 다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나 그 시절의 여성들은 팡틴의 경험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거의 다 자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공장에서 해고된 팡틴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점점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처음에 머리카락을 팔고 나중에 이를 팔고 그 뒤에는 나중에 몸까지 팔게 되는 상황을 빅토르 위고가 이런 문장으로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공감을 제가 함께 독서 모임했던 여성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장을 쓰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를 기진맥진하게 한 것은 그녀가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사서 자기의 젊음과 아름다운 머리와 아름다운 이를 거기에 비추어 보았다. 외적인 외모가 변한다라는 것이 그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외모는 변하지만 나의 내면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없게 되는 극한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빅토르 유고가 그려내고 있어요. 빅토르 유고가 이 팡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미혼모라는 이유에서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받고 빈곤과 착취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특별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팡틴도 행복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파리로 직장을 찾아서 떠났고 거기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온 매력 있는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됐을 때 팡틴의 삶에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그 남자는 한 번도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놀이개로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나는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아주 철저하게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팡틴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계속 수상하게 보는 거죠. 혹시 저 사람이 편지를 써서 계속 누군가에게 어딘가로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사람들이 아주 의심 섞인 눈초리를 보입니다. 빅토르 유고 이렇게 써요. 그녀는 결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린 딸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조심했다. 그러니까 이거 범죄가 아니잖아요. 네. 팡틴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그녀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세상의 악 혹은 어리고 젊은 여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남성의 본능적인 악 앞에서 이 팡틴이 영리하게 그 악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굳이 그것을 죄라고 한다면 그것이 팡틴의 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팡틴의 무지라고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을 죄라고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냉혹한 사회 속에서 팡틴이 아주 처절하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팡틴이 매춘부가 되고 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갈 일이 생겨요. 근데 감옥에 갈 일이 왜 생겼냐 하면 어떤 남자가 매춘부 팡틴을 희롱하는 거예요. 눈이 왔어요. 눈을 팡틴의 옷에다 집어넣었어요.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끼리도 갑자기 이런 걸 당하면 당황하잖아요. 화들짝 놀라서 남자들끼리 어이씨 뭐야 이러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팡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농담을 하고 장난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농담과 장난을 받아줄 수 있는데 삶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닥까지 추락해 있고 몸도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눈덩어리를 몸에 집어넣는 거 되게 치명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혐오스럽고 싫은 행동이죠. 무례하죠, 일단. 예. 그래서 팡틴이 저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얼굴을 핥힌 거죠. 근데 그것이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폭력을 가했다라는 이유로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자베르가 너는 범법자다.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폭행을 했다. 너는 6개월간 감옥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팡틴이 6개월간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울부짖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6개월간 돈을 벌지 못하고 감옥에 있게 되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되냐? 내 딸 코제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팡틴이 그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젊음이 사라지는 것, 젊음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팡틴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딸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는 딸을 기르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범죄자로, 법에 갇힌 남자 자베르는 그녀를 범죄자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고는 한 사람의 비극적 인물이 아니라 당시의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인물로 팡틴이라는 캐릭터를 형성했고, 팡틴의 비극을 통해서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몰락시키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얼마나 더 가혹하게 몰아붙이는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팡틴은 죽음을 앞두고 장발장에게 딸 코제트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이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코제트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야 행복이 가까이 바짝 다가온 게 보여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팡티는 무엇이 가장 행복하냐라고 하면 코제트는 딸은 이 좋은 마들렌 씨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고통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코제트가 일종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팡틴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 희망 때문에 자신의 딸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아니 모든 것들을 희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비극적으로도 그녀 자신에게는 그 희생 끝에 그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특별히 팡틴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약자인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주고요. 사회가 이런 약자들을 외면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가 많아요. 삶이 너무 이 고단하기 때문에 팍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든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도 코미디 영화나 뭐 아니면 액션 영화처럼 잠시 뇌를 비우고 마음속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죠. 제가 어릴 때는 동네 골목마다 약간 그 바보형이라고 하죠. 지적으로 약간 그 한계가 있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은 꼭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이 다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 실체를 대면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는 방식으로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는 그런 사람의 본성에 저항해서 보라, 팡틴을 보라, 팡틴을 보고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싶은 이 고통을 똑똑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기구한 사연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팡틴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작가님? 팡틴 이 삶 전체가 이 고난과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머리카락과 이를 치아. 팔아야 했던 순간.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팔면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보호에서는 격리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신체 일부를 팔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현실에 내몰렸을 때가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매춘을 사실상 강요당한 것이죠. 더 이상 이것이 아니고는 생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희생한 순간이 그 두 번째 순간일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제트를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순간. 모든 희생이 딸을 위해서 해왔던 희생인데 그 딸을 보는 것이 마지막 생의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그걸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녀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세 가지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네. 팡틴이 매춘을 하면서 경찰에게 체포되는 장면에서 그녀의 절망이 아주 극에 달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몸을 팔면서까지 어떻게든 그 지켜왔던 그 딸. 근데 그동안 희생이 무의미해질 위험에 처한 거죠. 자기가 더 이상 돌보지 못해서 코제트도 그 집에서 테나르디의 집에서 쫓겨난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이 어려움을 코제트도 더 어린 나이기 때문에 더 극심하게 겪을 것이다라는 고통, 공포와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런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팡틴이 그런 현실을 남을 통해서 전해 듣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의 골이 깊은 절망의 골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순간을 통해서 네. 팡틴이 얼마나 잔혹하게 파괴되었는지 빅토르 위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당시의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착취되었는지 팡틴의 삶을 통해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빅토르 위고가 던지고 있죠. 네. 자, 앞선 장발장과 자벨의 스토리도 그랬지만 이 팡틴의 이야기 역시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사회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겪은 불행의 원인을 좀 더 천천히 살펴볼까요? 네, 이 팡틴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주 고전적으로 대립되어 온 두 가지 시각으로 팡틴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겪는 불행의 원인 중에 개인의 선택 그리고 사회의 구조 이 중에 어떤 쪽에 더 책임이 많이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오래된 논쟁이죠. 네.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 의견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빅토르 위고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의 견해는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토르 위고가 그려내는 방식을 보면 그녀가 겪은 불행이 개인의 잘못된 바퀴를 굴리기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 개인의 선택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벌어졌다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빅토르 위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난케, 숙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리스어 단어가 있어요. 빅토르 위고는 인간이 거대한 숙명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망가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 비극의 전통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 계승하고 있는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르 위고는 이러한 거대한 숙명 아난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과 자비다라는 그런 시각, 그런 주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팡틴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 아난케가 숙명이 그리고 이 숙명 혹은 아난케로 대표될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라는 힘이 얼마나 인간을 철저하게 속박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빅토르 위고는 장발장도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 단순히 이 사람 한 명이 악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를 그렇게 만들어간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팡틴에 있어서는 더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몰아붙입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희롱당하고 버림받은 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후에 사회가 그녀에게 가했던 폭력과 배척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당시의 사회가 빈곤한 여성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고요. 심지어 톨로미에즈, 그 남자와의 관계 역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젊고 가난한 팡틴에게 사랑을 약속한 30대의 톨로미에즈, 결국 그녀를 버렸죠.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팡틴은 그를 믿었다. 그는 부유했고 그녀는 가난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했다. 그녀에게 사랑은 모든 것이었다. 팡틴은 사랑을 했고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미래를 사랑하는 남자에게 기대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의 사회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또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강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팡틴이 톨로미에즈를 선택한 것이 개인적인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그녀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녀가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거기에 베팅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팡틴이 AMC에서 공장 일을 하다가 해고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녀가 숙련되진 않았지만 성실한 노동자로 거기서 일을 하는데 미혼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회가 그녀를 가혹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정숙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었고 이것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이유로 사람을 쉽게 해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숨겨야 하는 사회적인 편견이 그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였던 것이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몸을 팔아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네. 남은 선택지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팡틴은 모든 것을 잃고 딸을 위한 절박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이를 팔게 됐을 때도 찾아가서 판 게 아니에요. 이를 수집하는 업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팡틴이 치열이 고르고 이가하였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좋은 이군요. 나에게 팔겠소? 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보통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를 안 팔 거 아니에요. 그 생리발을 뽑는 그 고통에. 어우,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겠어. 가난한 사람들 중에 치열이 괜찮은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투스 콜렉터가 있는 거죠. 이빨을 수집하는 그래서 그걸 팔아 넘기는 업자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팡틴이 치아를 팔았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한 장면이라서 거기에 주목하기가 쉬운데요. 그 자체보다 그녀가 이런 선택을 강요받게 된 그런 그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19세기에 절대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프랑스에 전무했던 것이죠. 합법적인 직업을 잃으면 신체를 팔고 그리고 또 역시나 신체를 거래하는 매매춘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을 정말 개인의 책임만으로 놓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빅토르 이고가 이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팡틴이 자벨에게 체포되잖아요. 네. 6달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 근데 앞뒤 사정을 보면 팡틴을 자극한 누군가가 있었죠. 매우 무례하고 거칠고 팡틴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도 느낄 수 있는 장난을 쳤던 어떤 남자가 있었죠. 물론 눈을 넣었다는 것으로 감옥에 넣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상처를 냈다, 폭행을 가했으니 이것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법에 갇힌 남자의 자베르 혹은 법적 정의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었거나 혹은 그 시점에서 불법적으로 폭력을 저항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녀가 지금 저지른 그 일을 법의 잣대로 판단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라는 기계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판단은 언제나 힘이 없는 사람, 빈곤한 사람,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역량도 기량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과 공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빅토르 이고는 팡틴의 불행은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토르 이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신비로운 바위 덩어리를 아무리 잘 깎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운명의 검은 광맥은 늘 거기에 다시 나타난다. 깎아내고 치웠는데 다시 뭔가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있는 말로 하자면 산 넘어 산이다. 같은 것이죠. 자, 뭐 팡틴만큼은 아니겠지만 오늘날도 이 팡틴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젠더 이슈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야, 여자만 힘드냐?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도 맞지만 빅토르 이고는 또 여성들의 이야기만 하지 않지만 오늘 팡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여기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과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팡틴과 유사한 극단적인 삶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리고 내몰리게 되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 특별히 저개발 국가에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낙인을 찍힌, 미혼모로서 사회적인 낙인을 찍혀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꽤 많이 있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인 낙인은 과거에 비하면 좀 더 자유로워졌지만 육아를 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뭐 일반적으로 제가 썩 좋아하는 표현 아니지만 정상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만 놓고 봐도 맞벌이 부부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지만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 가까이서 보거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미혼모가 홀로 누구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생계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언제나 있죠.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빈곤 속에서 구조적인 차별이나 착취합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 특히나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 그리고 이주 노동 여성들이 이런 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빅토르 이고가 이러한 현실을 예견하듯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노동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임금의 문제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힘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 신체적인 힘이 약하다 보니까 공장 노동을 하다 보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임금에 노출이 되면서 두 번째 임금 문제가 나오는데 둘째 문제에서 빅토르 휴고는 향락의 분배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말 향락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그 프랑스어에서 여기서 사용된 주이상스라는 단어는 그 부도덕한 쾌락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고요. 원래도 향락이라는 말은 중립적인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 그 삶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한 삶, 육체의 즐거움, 정신의 즐거움을 다 포함한 인간다운 삶의 조건, 사회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자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향락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 어떤 정치인이 이것을 구호로 만들었던 것이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것이겠죠. 노동과 임금의 분배가 공정하게 삶의 기본을 유지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빅토르 휴고가 보여주고 그것은 팡틴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도 여전한데 여전히 우리는 많은 노동 때문에 향락으로부터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이건 뭐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인신매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수백만 명의 여성과 아동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강제 노동이나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팡틴이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강제 노동과 또 성착취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구상에 실존하고 있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낙인, 차별, 미혼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자베르 편을 다루면서도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네. 다른 결로 네네. 한숨을 좀 쉬게 되네요. 저는 농담을 참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좀 재미있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 팡틴 편을 준비하고 원고를 쓰면서 여기에는 섣불리 제가 농담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섣부른 농담이 어쩌면 유사한 경험을 통과했거나 통과하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깊은 좌절감과 혹은 비웃음으로 다가갈 것 같아서요. 네. 좀 조심스럽게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따분해 할까 하는 그런 있겠지만. 걱정을 하면서도 좀 조심스럽게 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